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대물이죠. 목요일 순서입니다. 그리고 7월의 마지막 권회의를 보내고 오셨네요. 오늘 대신증권 김현웅 PB와 메리츠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동양증권 박세진 대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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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세 분 바쁜 하루를 보내신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도 뭐 아주 급하게 후다닥.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아, 지금 비 많이 와요? 이게 근데 또 요새는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뭐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는 국지성 뭐 스콜 같은 비들이 내려와서 누구는 흠뻑 젖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해가 쨍쨍 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홍갑 시장에도 폭우가 내렸었죠. 근데 이게 눈물인지 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에 막 물이 묻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주 슬픈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우, 확 와닿았어요, 지금 방금. 근데 세 분 오늘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자식에게 어떻게 앞으로 경제 교육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식에게. 예, 자식에게. 김현웅 PD님. 실질적으로 자식 있는 사람이 이제 서대리님 먼저 여쭤볼까요? 어버이시니까. 네. 자식에게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의외인데요? 일단 교육이라는 거를 뭐 큰 뭔 틀을 가지고 간다보다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들로 인해서 그냥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걸 저는 좀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요즘에 우리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좀 잘못된 잣대들이 아이들의 꿈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를 전혀 열어지지 못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쪽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전문가네요. 전문가 맞네요. 예. 교육감 나가셔야겠어요. 아니, 그냥 정치하세요. 그냥 어울린다. 예. 왠지 뭐든지 좀 어울리세요, 서대리님도. 은근히 큰 어떤 대물들이 다 잘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상투를 틀었기 때문에 아는 거고 아직 철없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해봤겠죠. 아니, 항상 자식에게 주식을 물려주신다는 박세진 대리님도 주식 물려준다고 뭔가 그러나. 생각이 특별히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냥 이게 총체적인 교육관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대신에 경제관념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그 경제 관련된 경험을 시켜주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뭐 주식을 맨날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들 농담 삼아서 하지만 정말로 제가 이 종목은 나중에 정말 커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몇 개 던져주면 그 중에서 망가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네. 또 정말 가치가 불어나는 거를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뭐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뭐 이제 주식 시세의 이 앞으로 뭐 논리 뭐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주식 차가 되지 계좌를 않을까. 매일 보여주겠다. 자식의 매일은 경제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줘야죠. 네. 네. 김현웅 PB님. 저는 이제 자식이 없어서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교육을 시키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직업이 하도 그 재테크에 대해서 막 계속 이제 밥 먹듯이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심지어 무슨 대학생 투자 동아리 대회 막 심사위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금 생산성부 자금관리 전문가 과정에서 네. 강의도 하고 막 이러니까 돈 다루는 얘기만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는 하는데 그냥 조용히 집에서는 좀 그러니까 요리사가 이런 집에서 진짜 요리 안 하는 거랑 하듯이. 아니, 근데 경제관념 교육이 진짜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네. 우리 사회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행복의 척도는 돈으로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이미 결정을 핵심인 내놓고 것 나서 같아요. 그게 거기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직업을 가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공부를 해야지 훨씬 가까워질 수 있느냐 이쪽으로 모든 사교육과 국가 전체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분들이랑은 삐뚤어졌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해도 참 재미있네요. 예, 오늘도 세 분과 주식 토론 또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이 열릴 뻔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 해야죠. 오늘 업종 테마 움직임 먼저 보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장중 2090선을 돌파하는 등 초강세를 보이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기대감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대형주로 쏠리면서 당분간 코스닥이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양시장의 디커플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중국 제조업 지표 반등과 함께 국내 내수 경기 부양책 발표를 감안해 경기 민감 대형주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외국인 수급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대형주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반등 모멘텀이 꺾이고 서구 중앙은행들의 긴축 정책 전환 우려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 같은 대형주의 상대적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코스닥의 조정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우량한 중소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처럼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스닥 급락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코스닥, 지옥에서 돌아올 생존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지, 하반기 완전한 부활은 가능할지 오늘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탐나는 대물 오늘 주제 불멸의 코스닥입니다. 네, 오늘 주제 우리 왜 이렇게 정했죠? 코스닥이 너무 폭락해서 이제 코스닥 위주의 종목을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네.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마음에 드시나요? 예, 한번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서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니까 네. 3일 동안에 그 굉장히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그 평가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봐드려야죠. 저는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단상을 많이 읽어보지만 저는 이거 좀 공감됐어요. 지금 저는 사실 코스닥을 괜히 이렇게 많이 사는 게 조금 답답하긴 했거든요. 솔직한 마음. 이 사흘 동안 급락하는 동안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S증권사 모 연구원님은 이렇게, 예, 폭풍우가 지나가고 햇살이 비추는 거 보고 들어가도 빠른 시장, 코스닥. 이렇게 오늘 한마디 딱 남겨주셨고, 또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 아자자 게시판에 식구들이시죠. 예, 우리 투자자분들은 물린 코스닥 종목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나.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갈 수 있게 됐다. 아, 지금 그런 좀 예감이 드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핵심 차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대리님. 아, 저부터인가요? 예. 그러면 제가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잠깐 비교한 차트 볼게요. 최근에 워낙 극명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감이 많이들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 이제 출연자들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폭락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난 6개월간 2014년의 상반기 시장을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라는 미명하에 중소형주들이 대거 속한 코스닥 장세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에 상당 부분 포진이 돼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도 이쪽에서 돈을 벌었었는데 이게 전환되는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빨라버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은 향유를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금들은 아직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크게 손실이 난 부분들이 갑자기 또 넘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다시 상기를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고, 이게 앞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라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잘라내야죠. 아까 네. 말씀하신 모 연구원의 얘기처럼 시간이 한참 뒤에 다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주체를 빨리 옮겨 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여느 때처럼 잠깐의 조정, 잠깐의 디커플링만 거치고 다시 회귀를 할 거라고 하면 네. 또 버티는 뚝심이 또 필요할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한 도움을 각자의 견해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실 주제를 선정을 한 거고, 제가 저를 포함한 이제 여러 시장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데자뷰라는 화두를 좀 던져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주 멀지 않은 과거에 비슷한 아픔을 경험을 했어요. 바로 작년 8월 시장입니다. 8월부터 연말까지 유동성 장세라는 갑자기 시장의 화두가 던져지게 되면서
이제 업종 대표주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급격한 랠리를 이제 낙폭과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상대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극심한 부진을 겪었었다. 그래서 차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낙폭이 크기도 크거니와 이게 8월부터 그 12월, 1월까지라고 하는 그 조정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특성상 이게 하루에 뭐 지수가 2%가 빠지는 게 그게 뭐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큰 낙폭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보시면 지수 1% 빠졌는데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두 종목이 하한가 가까이 떨어지고서는 끝나는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실제로 계좌 수익률은 엄청나게 그렇죠. 변동성을 갖는다는 부분이고 더 걱정되는 거는 다음 차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시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때 견해로 항상 끌고 나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우라카미 군요의 금융사계론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사이클로 시장이 넘어가는 중간 단계일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시그널들과 지금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한 면이 많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럼 지금 시장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이거는 이견이 없이 지금까지 최근 한 3년간의 시장은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업이익의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하향되고 그 이제 금리는 낮은 금리와 저성장과 저금리를 유지하는 이제 명백한 역실적 장세였는데 그 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만약에 초기 단계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장 사이클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과도기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금융장세로 넘어가는 첫 번째 신호탄은 항상 정책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시킨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최근에 뭐 이기 경제팀이 시행하고 있는 뭐 배당 성향을 높이려는 그런 일련의 노력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나오면서 실질적인 경기도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 실적이 크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지만 시장에 뭔가 유동성을 불어넣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금융장세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금융장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주도주들은 나옵니다. 트로이카 업종들 거기다가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은 확인이 가능한데 반대급부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역실적 장세에서 주도주가 되는 업종들의 몰락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부분 속해 있는 것들이 고퍼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가 부각되어 있는 저퍼주 뭐 이런 부분들 중소형군에 지금 많이 속해 있고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가 좋았었던 겁니다. 역실적 장세의 특징이 고퍼주가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이거는 거군요. 예전에 저희 고퍼주 방송할 때도 한번 그 금융사계론을 끌고 와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워낙 일반적인 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업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가진 주식들이 부각을 받는 그런 단계를 접어드는 거고요. 그게 바로 또 몇 달 전의 모습이었죠, 우리 시장에. 바로 그거죠. 예. 예. 그래서 개인이랑 기관이 뭐 열심히 샀던 네. 거고요. 그래서 이런 큰 전환 국면이 아니라 작년 8월에서 12월과 같은 그냥 일시적인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면 네. 지금의 코스닥 급락은 1년에 그냥 소나기처럼 견디고 넘어가면 다시 날이 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큰 사분면에서의 한 단계 이동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예.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자리를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 금융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그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뭐 유동성 장세단 얘기는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그 유동성 장세의 본격적인 그 본색을 보여준 게 아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제부터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예. 서동수 대리님은 예, 불멸의 코스닥 차트 뭘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뭐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해가지고 코스닥 주봉 가져왔고요. 제가 상단에 550포인트하고 하단에 이제 470포인트 이렇게 해놨고요. 지난 4년 동안 만 5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선을 넘어서거나 아래로 내려갔던 적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해봐야 한 열흘 정도 잠깐 오버슈팅 아니면은 밑으로 다운슈팅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틀에서 지금 4년 동안 5년 동안 전혀 벗어나지를 못한 상황인데 지금 오늘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주 평균 이동평균선을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오늘 20주 이동평균선을 깼어요.
오늘 깼고, 그래서 도대체 지금 우리 이제 금융위기 전에는 좀 접어두고, 지금까지 몇 번을 깼느냐, 14번 정도를 깼더라고요. 14번을 깼는데, 한 5영업일 동안 깬 날보다 조금이라도 상승을 한 날이 14번 중에서 5번, 약 한 35% 정도. 그리고, 하락한 거는 총 9회입니다. 65%가 떨어졌다. 근데 재밌는 거는 5회 정도 상승을 이제 35%는 올랐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하락 추세로 보통 전환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9회 하락을 했을 때는 하락을 해서 20주를 뚫고 내려갔을 때 하락한 거는 60주 이동평균선까지 터치를 항상 했었다. 근데 오늘은 20주만 지금 터치를 한 상태고 과연 60주까지 터치를 해서 내려갈 것이냐 아니냐. 제가 봤을 때 확률의 게임은 35대 65 정도 수준이다. 60주선은 지수가 얼마 정도인가요? 그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500포인트 정도를 500포인트?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까지 지금 더 내려간다 그런다면 오늘 530인데 한 6% 정도 깨진다 그러면 종목별로는 한 20% 정도 충분히 깨질 수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결론을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확률상으로도 500까지는 그랬고. 열어둬야 된다. 예,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일단 우리 코스닥의 그 실적 컨센서스라는 건 지금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멀티플이 PBR이 PER이 몇 보다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하위 단에 있는 실적까지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수하고 아니면 이동평균선 정도다. 그래서 120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노이즈를 좀 제거하는 120주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470포인트하고 550포인트 가운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2010년도에 그 중심선이 120주 이동평균선은 530 정도였어요. 530. 근데 지금은 520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3, 4%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코스닥은 전혀 성장을 못한 상황이에요. 전혀 성장을 못한 상황인데, 최근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코스닥 지수의 그 퍼포먼스가 어느 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550 상단에서 계속 많이 걸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걸쳐 있을까? 과연 우리의 실적은 분명히 좋아진 것 같지 않은데, 상위 코스닥 업체들, 코스타라고 불리는 그 상위 업체들의 멀티플을 엄청나게 줬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요. 실적이 따라오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그 종목들이 멀티플이 3, 40배 안 되는 종목이 지금 거의 없죠.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파라다이스, 지금 파라다이스도 제가 말씀 이따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굉장히 너무 높다. 멀티플을 너무 많이 줬다. 영업 실적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산업에 지금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네. 지금 실적 시즌의 초입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포인트예요. 오늘 서울반도체하고 차바이오텍이 둘 다 코스닥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한가 가까이 갔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큰 어닝 쇼크입니다. 앞으로 코스닥에 남아있는 실적들이 많다는 게 그렇죠. 좀 우려스럽다는 앞으로 지금 말씀이시네요. 예, 네. 까져 있는 것보다 깔 게 더 많은데, 깔 게 네. 더 무서운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유가증권 시장은 하지만 이미 실적 발표한 데가 또 많죠. 예, 여기에서 물론 지금 코스닥 상위 중에서 실적이 조금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이 한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코스닥 시장의 전형적인 약세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60일, 그러니까 5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열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정책과 일단 또 다른 이유로는 첫 번째 일단 정책과 지금 반대입니다. 코스닥은 실적을 내 가지고 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이건 코스피하고 네. 아주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실적 시지라는 것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멀티플을 죽이는 금융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은행, 증권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금융 장세, 아까 역실적 장세에서 지금 넘어가는,
쓸데없이 멀티플을 줬던 거를 반납하는 지금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게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한 거는 지금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 예. 아주 좀 그렇죠. 근데 나 너무 열받아서 좀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진짜 도대체 정부가 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안 해줬으면 네. 코스닥 그 대표 기업들이 왜 이렇게 실적을 못 내고 성장을 못 했는지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보면서 화가 너무 난. 파라다이스는 뭐 레저세를 뭐 무슨 세금을 또 매기지를 않나. 기업 살리겠다는 게 정책으로 아니,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셧다운 매겨가지고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런 게임들도 진짜 지금 힘들게 만들었죠. 소프트웨어도 강조한다고 아니, 하긴 했는데. 바이오텍도 10년 동안 6천억 투자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치고 들어와 이제 너무 주세요, 답답하다 이거. 여기까지. 네. 핵심 차트. 예. 핵심 차트로 대물 방송의 절반을 보내려고 이분들이. 아 근데 요즘 대부분 좀 그래요. 우리 빨리빨리 해보죠. 그냥 저는 모든 뭐 시간이 대부분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요. 저는 네. 시장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코스닥이 이제 지금 수급적인 이유로 이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도 다룬 적이 있어요. 배당 이슈도 그렇죠. 다룬 적이 있고 우리나라가 저PER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배당 성향이 낮아서 근데 그거를 풀어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돈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거래소에 이제 그 대만이라든지 대만도 이제 시총 비중도 걔네는 범용 IT가 많아서 더 멀티플 더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 대만과 우리나라의 이제 컨셉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 가려면 밸류에이션이 좀 키 맞추기가 되려면 결국엔 배당이다. 근데 지금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에 편승하는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돈이 확 들어오는데 시총 상위주에 들어와야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렇게 거래소 시장이 막 올라가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스닥을 팔고 그냥 막 올라가는 거래소를 따라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좋으니까 버틸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소외되면 꼴등해요. 수익률로 항상 그 순위를 매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만약에 이 거래소 막 올라가고 있는 걸 따라잡잖아요. 따라가는데 꼭대기를 잡아요. 그리고 꼭대기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들도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매매 패턴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거래소가 이제 어느 정도 그 3년 만에 최고점을 뚫고 있잖아요. 매물들.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으로 저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업 현금이 충분히 쌓여 있는 상황. 이게 배당 얘기하시고 싶으셨던 네, 거예요? 그 예. 71조예요. 기업 현금. 근데 71조로 뭐 합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가 투자하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설비 투자를 하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네. 설비 투자를 해야 이제 금리도 인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설비 투자를 못 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배당, 뭐 자사주 매입 아니면은 M&A 그런 거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이 현금으로 뭘 할 것인가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정책들 PER의 계산 공식을 보면 배당 성향으로 계산 공식을 표현해 보면은 네. 배당 배당 성향이 분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 성향이 늘어나면은 PER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정말 아직도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 더군다나 그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할인 요소였던 배당이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부분이 바로 트리거가 되면서 반면에 코스닥은 이렇게 역풍을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팔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도 코스닥에 묶여 있다 보니까 서둘러 팔면서 코스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세 분이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스닥의 급락이 어디까지일까요? 박세진 대리님. 저도 약간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융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일, 정말로 그 과정일 수도 있는데 네. 항상 돈의 흐름은 네네. 그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요 주체들이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그랬던 적이 몇 번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BM이라고 하는 벤치마크보다 내가 잘하냐 못하냐 전체 펀드 100개 중에 내가 몇 등에 드냐 그게 사실은 펀드 매니저들의 성적표거든요. 마이너스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자금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네. 아까 차바이오텍과 서울 반도체의 급격한 실적 하락이 어닝 쇼크에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닝 쇼크가 저번 분기에 이런 식으로 났을 때 똑같은 오늘 같은 하락폭이 있었겠냐는 거죠. 이미 투심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급격한 리액션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멈출 것인가, 어디까지 하락을 해야 멈출 것인가도 역시 주요 주체들이 지금 움직이는 자금의 심리에 많이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배당 성향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 그 확정 실적 발표했을 때 배당 성향 늘었나요? 아니요. 전혀 안 늘었어요. 그에 따른 실망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빠졌는데 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배당을 할 만한 성장을 멈춘 기업들이 거래소 기업들에는 대거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 성향을 늘릴 만한 여지가 많지만 성장 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그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입할 뭐 연구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배당으로 돌릴 여지가 없다. 그래서 배당 성향을 쫓아가려면 코스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논리가 팽배하기 때문인데 삼성전자 오늘 실적 보십시오. 아니 삼성전자 오늘 정책 보십시오. 시간이 필요하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는 어쨌든 하긴 한다 정도로 지금 시장이 저번에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기 경제팀 관련해서 그거 저희끼리 그 주제로 얘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질 배당이 이것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래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지분이 많은 그 뭐 유틸리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늘리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무슨 삼성전자 박터지게 R&D하고 지금 해외 더 설비 투자하면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시기에 무슨 외국인들 입맛, 뭐 국내 정책 입맛 맞춰준다고 배당 늘리고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의 급락세가 멈추는 부분들도 이런 정부 정책과의 엇박자가 실질적인 기업들의 액션하고 뭔가 이게 아니다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순간까지는 이어질 수는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정량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랑 코스닥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코스닥은 이익 지표가 없습니다. 컨센서스가 네네.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짜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과열이나 뭐 아니면 저평가 여부를 굳이 판단을 하려면 네. 코스피와의 상대 강도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그 코스피, 코스닥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나눈 거예요. 코스피에서 코스닥 지수를 나눴을 때 몇 배냐, 코스피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4배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코스닥을 저평가로 인식을 하더라. 그리고 3.5배 수준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코스닥 시장에 어느 정도 그 버블이다 아니면 고평가다라고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7월 중순까지만 해도 3.58배 역사적 코스닥의 그 고평가 구간에 좀 진입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기술적으로 바닥을 찾는다면 어느 정도 요게 4배 수준 조금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코스피 지수가 거래소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라고 봤을 때 500포인트 수준에 되면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이제 저평가 인식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 반등. 근데 그러면 500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 박대리님. 정도는 근데 문제는 이게 네. 500에서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0에서 다시 튀어 오르는 게 반등이잖아요. 네. 500인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질 구석은 없겠다고 횡보를 하게 돼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00에서 괴로운 기간이 더 늘어지는 거는 큰 패러다임으로 이어졌을 때고. 맞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급락하는 거를 개인들이 사셨던 게 안타까웠던 게 급락하는 거 사셔서도 안타깝지만 만약에 당분간 그 급락하고 그거 이제 추스리는 동안 코스피가 확 가버리면 그 손실 커진 거랑 수익 나는 거랑 이게 기회비용이 너무 크니까요. 근데 그 네. 4배 지금 제가 2,100으로 나눠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525니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000보다 2,100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2,100으로 525인가요? 2,000으로 보면 안 됩니다. 525입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525포인트. 오늘 끝났나요? 아우, 제발 끝나길 바라는데. 정확해요, 정확해. 하신 분들 축하의 메시지 전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축하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네. 그러면 아니 그럼 계속 500 고수하시겠어요? 아니면 지지선을 525로 옮기시겠어요? 525가 훨씬 정확하네요. 훨씬 정확해요? 우리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김현우 서동훈 PB님께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왜 저러시죠? 선생님. 서동훈 아니. 대리님께.
뭐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 너무 이제 우리가. 아니, 제가 MC예요. 제가 MC예요. 예. 너무 1번, 2번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막 그 순위 대문 1, 2, 3이 그냥 다 붙여 막. 지금 오늘 불멸의 코스닥이니까 지금 지옥입니다,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 지옥에서 반드시 돌아올 만한 생존력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생존력을 갖춘 종목의 조건. 제가 얘기하나요?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뭐 코스닥 네. 뭐 강의하듯이 저번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장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 코스닥 종목을 생각을 해야 될 것 오늘 우리 너무 같은데. 숙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보면은 지금은 딱 시장이 그렇잖아요. 성장보단 배당이고 네. 그리고 유동성이고 네. 그렇다고 그리고 OEM 업체들 글로벌 지금 다 시국가 갱신하고 있죠. 그러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코스닥도 현금 똑같이? 많은 기업 배당 그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당을 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지금 막 거래소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것 같지는 파라다이스밖에 않아요. 생각 안 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현금이 많은 기업이라면 네. 다른 현금 없는 기업 코스닥 기업하고 동일 취급하면 안 된다. 순간적인 갭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현금 많고 밸류에이션 PER 계산할 때 실질적인 단기 현금성 자산하고 현금을 시총에서 빼서 계산하기도 하잖아요. 실질 영업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밸류에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 많은 기업들에 집중을 하자. 그러면 거래소와 갭 축소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그럼 있습니다. 오늘 1위 종목이 현금 코스닥에서 제일 많은 종목인가요? 제일 많지는 않고요. 네. 충분히 시총 대비 현금이 많은 기업들, 그러면서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만 갖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취지가 그거거든요. 과연 이 코스닥 지옥에서 생존해 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종목. 네. 서대리님. 솔직히 저는 이제 저것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좀 다른 면. 코스닥은 아무래도 비전하고 성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는 그 주식으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본다고 아까 보고요. 프리미엄 너무 받았다고 비난을 하시더니 왜 또. 비난이라기보다는, 비난 아닌가요? 예. 비난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성장성이라는 게 이제 멀티플을 많이 주는 게, 진짜 실적 가시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실적에 네. 대한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있죠. 코스닥에? 있는데 너무 예. 수가 적어서, 일단 시총 상위 코스닥 주식 중에서는 굉장히 너무 하지만 수가 적기 그들도 때문에. 이번 주에 심리 때문에 많이 밀렸나요? 많이 밀렸죠. 네.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담는 게 오히려 맞다. 지수가 밀린 것들 다시 리바운드를 할 때 많이 밀린 종목들이나 아무튼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 본래 가진 성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리턴하는 경우가 훨씬 지금까지 그래왔고 아무리 지금 시장이 변했다고 한들 현금이 예. 많은 회사가 그렇게 빨리 리바운드를 세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거에다가 현금까지 많은 거죠. 현금까지. 그런 플러스 기업, 알파가 네. 현금이 많은 거. 완벽한 기업이죠. 그런 기업이라면 오늘 가지고 동감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어떤 오늘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그렇게 실적 가시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영속성이 있는 종목들을 판단하는 기준. 지금 대본에 준비해 주셨는데 요 부분 조금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네. 매출 믹스 자체가 저질적이면 안 돼요. 그냥 캡티브에 머물러 있다거나 네. 쟤한테만 기대고 있는 이런 구조도 안 되고 고객도 많아야 되고 그 고객 말고도 그 매출을 내는 믹스, 그 프로덕트, 그러니까 상품의 종류도 많아야 된다. 너무 많으면 안 좋겠지만 네. 그렇게 이제 고객 답변이나 매출 믹스가 굉장히 다양해야지 좋고 일단 기술 위계가 가지고 진입 장벽을 형성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는 네.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영업이익을 지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영업이익을 계속 남들 대비해서 뭔가 해자를 가지고 계속 낼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느냐, 네. 아니라면 엄청나게 회전율이 빨라서 그 영업이익을 많이 못 되는 것을 회전율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두 가지를 좋게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박 대리님. 예. 김현웅 PB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아까 뭐 차적을 달아주셨잖아요. 그것 또한 갖춘 기업이라고 한정을 하면
사실은 그거는 최고의 조건이죠. 거기에는 반박을 못 하는데 문제는 그런 조건이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시장 컨셉이 이러니까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현금이 많고 자산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을 찾자라고만 생각해서 달려들면은 저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미스 케냐를 뽑는데 미국의 심사위원이 가서 그 자기의 미의 기준을 가지고 그 미스 케냐 중에 제일 하얀 사람을 1등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완벽한 그렇죠. 을 뒷받침하고 성장성도 있는데 현금까지 많은 이런 말 좋은데 오늘 좀 확실한 거 발굴하셨다고 자신하시는데요. 지금 예. 저희가 지옥에서 살아올 종목을 지금 꼽자는 거잖아요. 우선 조건 예. 뭐라고 보시죠? 우선 조건은 저는 이익 성장성입니다. 이익 성장성. 그건 뭐 매출액입니까? 영업이익입니까? 아니 뭐 그건 어떤 기준이든지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에 부각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종목을 찾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고 코스닥 업체 중에 부동산 많은 기업들, 배당할 거리 많은 기업들 이런 곳 찾아다니다가 보면은 정말로 제대로 된 반등에서는 사실 네. 이익 모멘텀 제대로 보여준 회사들이 다시 살아올 거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하반기에 부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코스닥 장이 작년처럼 그러니까 여름까지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하반기에 또 부활을 할지. 저는 작년하고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활 가능합니까, 네. 올해? 왜냐하면 예. 작년에는 아주 시장이 정말, 본격적인 네. 강세장이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어쨌거나 이 거래소가 시그널이 있는 게 3년 동안에 매물대를 돌파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게다가 외국인 어떤 유동성이 들어오고 그거는 작년하고는 다릅니다. 작년은 정말 가두리 장세에서 소외주만 반등하는 조선주가 바닥 대비 80%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을 뿐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은 다 같이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고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장에서 코스닥이 무조건 소외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느 이런 정도 유동성이 키는 있는 맞출 수 장면 있다. 키는 작년하고는 코스닥도 다르다고 보고. 박스권 탈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박스권 탈출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폭락하게 계속 네. 유지되고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서대리님.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지금 무조건적으로 지금 코스피를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 매매 주체들이 코스피로 쏠리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코스닥 하락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고 지금 떨어진 게 그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잘라야 된다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하반기 진짜 중요한 것 멀리까지 같아요. 바라보는 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좀 무리수가 좀 넘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아까 5회 또 14일 중에서 5회 상승했을 때 한 5일 동안 보통 오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그 배당에 대한 불투명성을 이렇게 말해준 거는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 단기 반등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 지금 시장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5일 정도 이렇게 한 3, 4일 동안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일단 현금화를 시켜서 코스피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때 다시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장기적으로 코스닥이 무조건 올라간다. 네. 이건 좀 아니다. 아주 중요한 조언이신 것 이거는 같아요. 470포인트에 내려갔을 때 그때 코스닥이 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세진 대리님. 이게 하반기 부활 가능한 거를 저희가 왜 전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다시 궁금해요. 550포인트가 되면 부활인가요? 아니면은 다시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강세면 부활인가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은 결코 그렇게 동떨어져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4배 저점 그 코스피의 저평가 국면이 4배라고 봤을 때도 만약에 코스피가 2,500 가면은 그거 4배 하면 700포인트 수준이에요. 한 650포인트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냐는 거죠. 만약에 코스닥 입장에서는.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죠. 네. 왜요? 일단 코스피가 가서 끌어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얘기죠. 거기에 키 맞추기로 그냥 레벨만 맞춰주는 건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에 지금 집중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을 더 보고 좀. 그러면 서대리님 의견 동의하시나요? 박 대리님? 저는 뭐 두 분 의견에 다 부분적으로 일단 동의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배당 불확실성을 냈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은 분명히 정부 정책대로 움직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당이 진짜 트리거가 확실히 됐거든요. 그 정책이. 그래서 진짜 적어도 배당 나기까지는 진짜 코스피가 뭐 계속 뭐 춤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간편하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코스닥에서 불멸의 코스닥 종목을 베스트 3로 가지고 와주셨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그러니까 가지고 와주신 종목 아닌 종목 가지고 계시면 반등 주면 다음 주에 코스닥 잘라내고 나오자.
이건 좀 기다려보자. 9종목에 다 너무 그거를 몰아넣기에는 너무 좁죠? 네. 30종목씩 갖고 오라고 하셨으면 자신 있었는데. 네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비슷한 컨셉에 있다, 아니다, 나는 진짜 엄청 힘들었고, 외로웠고, 앞으로 그럴 것 같다 하면은, 일단, 코스닥, 저는 김현웅 PB님 의견 여쭤보고 싶어요. 네. 코스닥의 그 비중을 줄이고, 일단, 다음 주 정도에 대형주를 갈아탈지 말지 고민해보시는 거, 현금화하시고 고민하시는 거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제 실제로 그 이틀 연속 제가 이제 그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는 우선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스닥도 코스닥 코스닥 가지고 나름이라는 거죠. 코스닥도 코스닥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버리고 하신 미리 거예요? 코스닥 꼭대기에서 다 팔고 거래소로 다 옮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자신합니다. 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예. 지금 코스닥으로 수익 잘 내고 있다가 온몸으로 지금 막고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래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제가 매매한 거 지금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저 피했어요. 저 피했고, 솔직히 아주 일부는 맞았는데, 전체 수익률에 전혀 영향 주지 못했고요. 예, 전 아니, 잘 피했어요. 탑10에서는 그래도 30% 코스닥 갖고 계시다고.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분위기 보고 내가 아니다 생각한 코스닥 줄이고 코스피로 다 밀겠다 분명히 그 얘기했죠. 와중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이 시점에서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이제 시청자님들 관점에서 설명을 근데 이제 정말 드려야죠. 소수고 대부분이 네. 그런 건 맞을 그리고 거예요. 대부분의 어떻게 기관 투자자 대응하느냐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죠. 기관 네.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예. 기관 투자들도 다 지금 언더퍼폼하고 막 다들 힘들어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들이 대부분 그러면 코스피로 가는 건가요? 코스피로 많이 가고 있죠.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네. 가고 있는데 이 코스닥도 코스닥 나름 남겨놔야 되는 종목은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저희 찾는 거 네. 맞죠? 그걸 선생님? 우리가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예. 자, 정말 투자에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의견 정말 중요한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 분의 베스트 3 종목 제가 읽지를 않았어요. 한번 볼게요. 예. 자, 오늘 박세진 대리는 1위 파라다이스, 2위 한글과 컴퓨터, 3위 인터파크, 서동수 대리 1위 게임빌, 2위 파라다이스, 3위 나스미디어, 김현웅 PB, 1위 신일제약, 2위 국보디자인, 3위 GNC 에너지입니다. 네, 자 1위 싸움 해볼게요. 아니, 네. 선수들이 아까 파라다이스를 그렇게. 그래갖고, 내가 이제 1위로 갖고 와서 나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파라다이스를 1위 가지고 왔죠. 장사를 제대로 못하게 정부에서 막아서 정부한테 정부한테 화를 뜨거운 소리를 한번 뜨거운 일침을 한번 아니 역시 대물이세요. 예. 네. 정부를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니까. 정부를 비난한 정부를 거죠. 비난했습니다 제가. 아, 저분 정말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게. 교육감 겸, 중소기업 진흥청, 이런 거랑. 예. 야당 대표 뭐 이런 거. 거의 이건 야당이네요. 여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사, 모든 직업이 다 아니, 들어가고. 근데 이분이 은근히 또 우파세요. 전 그뭐 당신은 뭐야? 이분 우파예요. 우파야 좌파야. 일머충이라고. 자, 순위 싸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파라다이스요. 사실 투자자분들 중에서, 나 파라다이스 좀 내리면 돈 갖고 있는 거 오히려 코스피 말고 파라다이스 좀 사고 싶다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게 사실 네.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떨어져서 남들 막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 등에 화살 맞아서 전사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말은 피가 마르지 않은 땅을 사고 축제에 팔아라 막 이러지만 사실 그 피가 마른 땅을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서. 아니, 개인분들 많이 사셨어요. 그러면 이번 정말 스마트 머니인데 이게 결과가 좋아야죠. 너무 파라다이스를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김현웅 PB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기관이 쉽게 버릴 수 없는 종목들 코스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피난 갈 때도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남겨놔야 될 최소한의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제일 쉬운 방법은 남들 20-30%씩 빠질 때 빠지긴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약간의 조정만 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분명히. 파라다이스 차트 보시죠. 결국에 파라다이스가. 저 정도면 양호하죠. 양호하죠. 아니 CJ 양호하군요. ENM이나 지금 서울반도체 이런 거 틀어주세요. CJ는 우리 대물이었는데. 서울반도체, 차바이오텍. ENM 우리 대물이었는데. 저 정도는 양호한 거야. 차바이오텍하고 서울반도체를 봐야 돼. 오늘 정말 상징적입니다. 서울반도체.
안타깝죠. 이거는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부 좀 그만 비난해. 내가 불안해 죽겠어. 아, 나 이분. 슈퍼 신고가보다 더 무서운 슈퍼 급락이죠, 저거는. 슈퍼하우가. 의사 한번 써주세요. 와우, 막 이런 거. 저거는 말도 안. 막 와우가 이러면서 안 떨어지겠잖아요. 아니, 누가 떨어지는데, 으아! 이러니까 떨어지면, 이러면서 보는 거지.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이러고 보고 있죠. 막 이러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뭐 탄식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아까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안 떨어지는 생각보다 견조하게 버티는 네. 종목이 다음 상승, 재상승 시기에서도 1위로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파라다이스, 한글과 파라다이스 하면 사실 우리 2017년 그 송도인가요? 네. 파라다이스 시티가 개장할 때까지 그 그림이 펼쳐져 있다. 영종도, 예. 올해 9월에 착공 들어가죠. 그리고 네네. 서동수 대리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그 앞으로 커질 수 있는 볼륨의 그 호텔 신라의 논리와 파라다이스는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모멘텀을 지금 또 다시 보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건 메가 트렌드예요. 앞으로 네. 10년 동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파라다이스 10만 원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네. 네. 파라다이스 아까 그 점을 제가 간과를 하고 있었는데 기간이 남겨야 될 종목으로서는 GKL이나 강원랜드가 이걸 절대 대신할 수 없어요. 아, 대체 불가한 대체 불가능한 카지노주군요. 네, 카지노주입니다. 그나마 강원랜드가 최근에 그 보유 현금 가지고 배당 논리로 그거를 움직이면서 파라다이스에서 조금 이동한 부분이 있었던 것 뿐이지 네. 그냥 업 자체로만 놓으면은 사실 코스닥에서 이 호텔 레저 업종을 버릴 수가 그러면 없다고 우리 봅니다. 대물에서 나왔던 이야기 2017년까지의 이 정말 장기적인 그 청사진 계속 가는 겁니까? 대물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당연하죠. 동의합니다. 이게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거는 매수 관점에서 10만 원이면 3배입니다. 예, 파라다이스. 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 게임을 한국하고 이렇게 인터파크를 갖고 오셨는데 저 다 동의해요. 다 다 동의합니다. 괜찮아요. 예, 네. 실제로 파라다이스는 주가 어느 분께서 저에게 중대형주 하나 추천해 다오 하면 파라다이스입니다. 저도.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성장보단 배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걸로 PER 14배, 15배 대만과 초점이 맞춰진다면 분명히 그 단기간에 그 시세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증권주, 건설주 가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설비 투자 안 하니까 배당 이슈로 가는 거고 그래서 애플 가는 거고 그래서 OEM 업체들도 재고 소진 사이클, 신규 수요 없는 재고 소진 사이클로 신고가를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라면 현금 있고 똑같이 성장성 있고 실적 있고 예. 현금까지 있으면 더 빠르다. 이분 미스케냐로 하얀 몸 보시는데. 무슨 종목 말씀하시는 저는 국보 디자인하고 신일제약 이 두 종목은 네. 정말로 그렇게 봐야 된다. 근데 이 두 종목이요? 좋게 보는 분 은근 많이 계셨어요. 국보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경우는 투자자, 그 전문가들 분들 중에서 네. 좋게 보는 분 많이 계세요. 정말 국보 성장주예요. 디자인이 혹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기업인가요? 위치는 제가 그 탐방을 맞는 것 같은데? 메달 하나 드리죠. 동메달. 그러니까 일단 국보 디자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보 디자인이 2009년부터 그만 웃어요. 2009년부터 실제로 이익 증가가 계속 눈에 보고 있는데 그 색깔이 님은 그러면 황메달입니까? 아니면 홍메달? 우리 다 같은 색깔이에요. 이 뭐 국보 색깔이 뭐 또 디자인이 중요합니까? 네. 지금 인테리어 업체라고 해서 뭐 작은 집 인테리어 하는 이제 업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이 삼성전자의 뭐 2층 기업이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큰 이슈 호텔 신라의 뭐 지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인테리어 수요가 있는데 네. 지금 88년도 이제 올림픽 전으로 이제 어떤 지어졌던 건물들의 수요가 인테리어입니다. 그거에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국보 디자인의 정말 파워풀한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국보 디자인이 현금이 800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영업 가치로 해서 시총에서 800억 빼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올해 예상 PER이 3배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배당을 얼마나 했는데요? 근데 이제 800억을 기존의 배당이요. 예. 2012년에 200원이었고요. 2013년에 230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얘기했었죠.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도
적용이 되고 800억으로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주가 빠졌을 때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밸류에이션 어떻습니까? 모든 게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예상 그 순이익이 1,480억, 148억이에요. 그럼 10배 곱하면 1,480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배 주면 10배도 안 나오는 거죠. PER이. 10배도 안 나오는데 만약에 현금 800억 빼보세요. 시총에서. 그러면 PER 정말로 할인되는 거거든요. 이 논리가 가능한 이유는 대만, 그리고 배당으로 올라갔던, 배당 성향이 높았던 기업들이 모두 이렇게 타국들이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있고 할 수 있다면 이런 기업들은 재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시총에서 현금을 빼고서는 EPS를 나눠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다고요? 네. 그것도 가능한 논리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쓰지 않으면은 M&A를 하게 돼 있죠. 만약에 현금이 많고 이익이 안 좋은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펄을 입혀서 바로 순이익 전환을 시키려는 어떤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 많은 기업들은 실적이 없어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실적까지 성장 스토리가 갖고 있는 이런 회사라면은 이거는 정말 네. 빠를 수 있다. 제가 말한 기업 맞네요. 합정동이 아니라 서교동에 있는 이 기업. 제가 스모켈 리포트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셨어요. 너무 여기는 바쁘시다고. 탐방을 안 받아요. 탐방을 안 받아줘요. 네, 여기는 HMC의 강신호 애널인가요? 그 탐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치명적이네요. KB자산 운용에 왜요? 대주주 신고한 그 자산운용사만 탐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노출돼서 좋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 있는 거고 신일제약도 사실 비슷합니다. 신일제약도 네. 이게 좋아 보여서 하려고 그랬더니 안 받아줘요. OEM이 네. 예? 지금 전 세계 지금 한국콜마 OEM 업체죠. 25배 받죠. 근데 이 신일제약이 국내 제약사에서 유일한 OEM 업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약 쪽의 OEM이에요. 네. 예. 국내 70개사, 60개사, 자기 브랜드는 170여 없는 종. 거예요? 자기 그렇죠. 브랜드 제품 없고 갖고 와서 파는 건데 60개사 국내 어디 경쟁 거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미안해. 60개사, 170여 종 OEM 납품을 하고 있고 그게 매출 비중의 80%예요. 해외는요? 해외도 있고. 근데 하지만 국내에 아직 시중된 건 사실인데 이 OEM 업체 중에서 이제 제약 그 성원 캅셀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신일제약이 이 2분기 최대 매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미 언급이 많이 됐어요. 그런 거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바닥 시 자사주 매입 레코드가 있습니다. 역시. 서대리님 오늘 많이 종목 양보하시는데요? 왜 얘기 안 해주세요? 게임빌? 아니 뭐 제가 얘기한 건 다 시세가 낮고 뭐 근데 신일제약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뭐라고 하나 아, 한번 네. 궁금해가지고. 예. 실제로 시세가 났어요. 이 종목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저도 좋아하는 종목이고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지금 말씀하신 컨셉에 되게 적절한 종목을 가져놨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감탄스러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논리에 딱 맞는 종목을 갖고 나왔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2위 정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1위 그러면 저도 파라다이스는 동의합니다. 안돼. 저 오랜만에 1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요새 계속 동생들이라고 양보했는데 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네, 그 1위를 해야지. 왜냐하면 선배님. 근데 네. 저는 이런 종목을 이제 그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는 점 저 상당히 원래 안 좋게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이거는 1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근데 되게 바빠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애널리스트가 탐방 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경우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보고서는 나와요. 근데 이제 네. 너무 좋은 기업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신감에. 그러면은 탐방 보고서가 나오면서 탐방을 안 그쪽에서 받는 건 아니고요. 예. 정말 이제 5%를 신고한 그 어떤 대주주 정도의 운용사면은 이제 받아주긴 하는데 이 보고서는 그냥 밸류에이션만 하고 기업 이익만 봐도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도 눈에 시장에 보이는 좋은 너무 게 그런 소문이 것들이. 더 많이 나야 가져주고. 소문은 사실 나요. 시장에서 나는 게 아니라 실적에서 나요. 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여요, 심지어.
막 호텔 신라 지하 인테리어를 막 하고 아니, 있어. 그러면- 국보 디자인이. 그러면 그리고 삼성전자도 하고 그러면 있고. 만약에 그 성장세가 깨져가지고 굉장히 큰 먼 타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 종목을 빠져나와야 되죠? 인테리어에 대해서 성장세의 그러니까 이 타격을 종목에 의심하세요? 대해서 궁금하면 뭘 보고 이 회사를 판단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죠? 전화 탐방은 받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탐방을 안 그러면 받는다는 이유 아니, 근데 하나로 우리 순위 기업을 어쨌든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죠. 정해야 되니까 네. 게임빌 1위로 가지고 와주셨잖아요. 네. 포인트 하나. 다 아시겠지만 네. 게임빌이 제일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많이 의지하세요. 게임빌 컴투스 서동수 대리님의 투자 의견에 많이 지금 의지하시거든요. 당연 그 투자자분들이. 게임빌은 지금 퍼블리셔를 넘어섰습니다. 퍼블리셔를 넘어섰고 지금 코스닥 그 흐름에 따라서 가장 큰 타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고 하반기에 포텐셜이 상당히 크고 신작 17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크리티카가 일매출이 지금 1.5억, 2.5억이 나오고 있어요. 서머너 주어가 지금 5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3분의 1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20개, 30개를 갖다 끼워가지고 팔 수 있는 회사가 게임빌이라는 얘기죠. 그 모바일 플랫폼을 점령을 하고 모니타이징을 성공을 하고 있다. 컴투스까지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시총은 컴투스보다 작다. 어느 회사라도 탐낼 만한 회사입니다, 지금. 게임빌 몇 위 주시겠어요? 3위? 글쎄요, 이걸. 근데 게임빌은 순위에 넣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다 양보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니요, 일단 이 파라다이스가 맞아요. 저도 파라다이스 다시 한번 메가 얘기하지만 트렌드하고 국내 업체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업체라고? 국내 업체. 국내 업체요. 인테리어 지금 그 어떤 국내 딱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고 정말 딱 우호적인 인테리어 업을 그냥 국내 업체로 얘기합니다. 해외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가. 예, 실제로. 예. 알았어요, 알았어. 국보 디자인 1등. 국보 디자인에 대한 그 아무 이유 없는 그런 건 아니. 파라다이스 2위. 얼마까지 보시는데요, 국보 디자인? 밸류에이션, 단순 밸류에이션 네. 해봐도 지금부터 50%상 업사이드 포텐이 있다고. 아, 파라다이스 더 대물인데, 그러면. P 저기 현금 빼고서는 3배면은 9배는 줘야죠. 지금부터 한 3배. 사실 20배는 줘야죠. 그러면 6배 오르겠네, 지금부터 주가는. 알겠습니다. 예, 포텐셜이 아주 크군요. 예, 3위 종목은 뭘까요? 신일제약도 저 그 목표가 3배예요, 원래. 아, 정말. 신의제약 게임빌 박대리님. 어떻게 평소에 하시고 아는 싶으세요? 종목이시니까 신일제약 하세요. 신일제약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켜보고 싶으세요? 의견 왜냐면 주시죠. 게임빌은 예. 평소에 코멘트 주실 기회가 이거 아니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옥까지 가지도 않을 대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밸류에이션 얘기해드릴게요. 신일제약이 시총이 750억 정도, 800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올해 이익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예상 PER, 지금 5대 제약사 PER이 몇 프로인데요? OP 마진 그래도 지금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 한다고? ROE가. OP 마진은 좀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근데 제네릭 업체가 제네릭 업체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 OEM 오늘 업체라고 정말 보셔야 세 돼요. 분 다 아, 특히 OEM. 입이 풀리셨는데 순위 정리하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멸의 코스닥. 1위 국보 디자인, 2위 파라다이스, 3위 신일제약이고요. 순위권에 없는 종목들도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